베니스의 개성상인 1권 5번 파일입니다. 신앙의 신비어 123페이지. 나가사키를 출발한 배는 물살을 헤치며 먼 바다로 나갔다. 승업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일본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냈던 곳이지만 이제 정말 떠난다고 생각하니 나름 감회가 밀려왔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다. 가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승업은 추운 줄도 모르고 오랜만에 찾은 자유를 만끽이라도 하듯 가판을 서성였다. 바람이 찰 텐데. 함께 승선을 한 신한상인 담신민이 미소를 지으며 승업에게 다가왔다. 담대인은 상인이라기보다는 학자풍의 남자였다. 사카이의 상인 도시오가 빈틈없는 정세 판단과 과감한 행동의 소유자라면 담대인은 사람을 압도하는 품격과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깊이를 지닌 사람이었다. 일본 땅을 벗어나니 감회가 새로운 모양이군. 그래도 바람이 차니 조금 있다가 선실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네. 담대인이 승업의 옆에 나란히 섰다. 담대인은 전쟁이 끝나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교역이 재개되자 상담차 일본에 들렀다가 서여 스님을 통해 승업의 얘기를 듣고는 우에스케가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을 주고 승업을 넘겨받았고 도시오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승업은 나가사키로 옮겨진 후에 형식적으로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오 카를레티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 부자의 노예가 되었고 그의 배에 승선해서 마침내 일본을 떠나게 되었다. 승업과 더불어 나가사키에서 카를레티 부자에게 노예로 팔린 조선인 청년은 4명이 더 있었다. 담대인은 일단 명나라 땅에 당도하면 나머지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모든 게 서여 스님의 덕이라는 생각이 들자 승업은 새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난 서여 스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대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승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담대인에게 정중히 예를 표했다. 괴념치 말라고 하지 않았나. 사실은 이제야 조금 빚을 갚은 셈이네. 담대인은 전에 서해 스님에게서도 들었던 말을 반복하고는 앞장서서 선실로 향했다. 선실로 들어서자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부친인 안토니오 카를레티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승업의 형식상 주인인 안토니오 카를레티는 승업이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좀 어떻겠습니까? 담대인의 말은 통변에 의해 즉시 이탈리아 말로 옮겨졌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먼 여행이라 무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카타이에서 요양을 한 후에 이탈리아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괄호 열고 카타이 중국 괄호 닫고 도착하는 대로 의사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담대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명문 메디치 가문 출신인 카를레티 부자는 일찍이 세계 일주에 올랐는데 신대륙 여정을 끝내고 재작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안토니오 카를레티가 병에 걸리자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더듬거리지만 일본말을 할 줄 알았다. 승업은 그런대로 말이 통하는 또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에게 목례를 하고는 자기 방으로 향했다. 자리에 누우니 비로소 일본을 떠났다는 실감이 났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참으로 오래간만이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명나라에 도착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승업은 뜻하지 않게 명나라 구경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서여 스님이 말했던 전혀 다른 세상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나가사키를 출발한 배는 순조로운 항해 끝에 오송강 하류의 항구 상해에 당도했다. 상해에서 짐 일부를 내린 배는 계속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응천부로 향했다. 담대인의 저택은 황실의 금원인 현무호 부근이었다. 저택에 도착한 승업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담대인이 부호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저택의 장대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승업은 새삼 명나라가 대국이라는 사실과 신한 상인들이 해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카를레티 부자는 안토니오 카를레티가 피렌체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담대인의 저택에 머물기로 했고, 담대인은 해문 위를 방문하고 비회파 총관에게 승업의 귀국을 청원했다. 괄호 열고 해문 위 해안경비대 비회파 총관 경비대장 괄호 닫고. 승업은 허락이 떨어지는 동안에 남경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승업은 한가로이 담대인의 저택 뜰을 거닐고 있었다. 저 멀리로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활짝 핀 현무호가 건너다 보였다. 보면 볼수록 현무호 주변 경관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 만큼 수려했다. 그럴 때마다 승업은 고향 송도 자남산이 생각났다. 수려함에는 현무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윽한 정취와 볼수록 끌리는 정감은 절대 뒤질 이유가 없다. 이어서 부모님과 명의의 무덤은 그동안에 훼손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뒤를 따르면서 승업은 갑자기 심사가 울적해졌다. 승업은 뜰 뒤에 있는 정자로 올라갔다. 울적할 때면 저절로 발길이 향하던 곳이다. 저택 뒷뜰에 연못을 파고 그 가장자리에 지은 정자는 어릴 적에 최부호 댁에서 봤던 정자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연꽃잎 위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무엇에 놀랐는지 날개를 퍼득거리며 날아올랐다.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담대인은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지내라고 했지만 언제 귀국 허가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승업에게는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였다. 몸이 편하고 한가하니까 고향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았다. 정자에 앉아 물끄러미 현무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인이 다가오더니 담대인이 찾고 있음을 전했다. 혹시 해문 위에서 연통해 온 것일까? 승업은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담대인의 서재로 달려갔다. 서재에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도 함께 있었는데 해문 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명나라 관원이 날카로운 눈매로 승업을 훑어보았다. 왠지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승업은 공연히 가슴이 철렁했다. 승업을 살핀 해문 위 관원은 위압적인 태도로 담대인에게 뭔가를 물었고 담대인은 한참 설명을 했는데 관원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승업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해문위 관원은 불만을 감추지 않은 채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에게 질문을 던졌고 담대인이 일본말로 통변을 했다. 승업은 그제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이 당신 노예가 틀림없나?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당신 노예라면 어째서 이 사람이 당신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서 조선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약속에 의해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안 된다. 해금령에는 노예로 들어온 사람이 멋대로 돌아다니면
통변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괄호 열고 통번 첩자 괄호 닫고. 자신을 해문이 천호라고 밝힌 관원은 완강했다. 담대인이 이미 비외파 총관을 통해서 순무에게도 보고가 올라간 일이라고 했지만 천호는 비외파 총관이 얼마 전에 교체되었고 신임 비외파 총관이 자기에게 상세한 조사를 명했다며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 일이 그렇게 꼬였단 말인가 승업은 난감했다. 담대인과 친분이 있는 비외파 총관이 얼마 전에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발목을 잡을 줄이야. 엄밀히 말하면 천호의 말이 맞다. 노예가 주인과 떨어져서 따로 돌아다니는 것은 율령에 어긋나는 일이다. 담대인과 천호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고 승업이 긴장해서 하회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화가 이어지면서 천호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천호에게 자네가 일본군과 싸우다 포로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했네. 그랬더니 천호가 자기도 질린 제독 휘하에서 조선 전역에 참전했던 적이 있다며 상부에 선처를 부탁해 보겠다고 하는군.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콧잔등이 시큰거릴 정도로 고마운 일이었다. 승업은 제3 담대인에게 사의를 표하며 방을 나섰다. 놀랐을 텐데 내 방에 잠시 들렀다 가게.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서툰 일본말로 승업에게 말을 붙였다.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승업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뒤를 따랐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일본에 있을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담대인의 부탁을 들어주어 승업의 형식적인 주인이 된 것인데 함께 지내면서 총명한 조선 청년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공의 병세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지셨네. 조금 더 회복되거든 이탈리아로 돌아갈 생각이네. 그 전에 당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말대로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승업이 먼저 떠나야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카를레티 부자가 머무는 방은 후원 건너의 아담한 별채인데 두 사람을 고려해서인지 외곽이 서양풍으로 꾸며져 있었다. 카를레티 공은 이탈리아에서 귀족이라고 하던데 왜 멀고 험한 여정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조선 청년에게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조선의 양반은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은 상민이나 노비들의 몫이다. 넓은 세상이 궁금했기 때문이지.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먼저 아는 것은 큰 재산이니까.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웃으며 대답했다.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먼저 아는 것이 재산이라 승업은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일본에 있을 때 서양에서는 귀족들도 장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물론이지. 피렌체와 베니스, 제노바의 자본가들은 전부 귀족들이니까. 베니스와 제노바라, 이탈리아에는 그런 곳도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곳에서는 귀족이 장사를 한단 말인가? 승업은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카를레티 부자의 고향인 피렌체는 일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다. 계속해서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입에서 서양에서는 상인들이 연합해서 왕을 세우기도 한다는 놀라운 말이 나왔다. 조선 같으면 대역의 죄로 모조리 목이 잘려나갈 소리였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또 있었다. 일본과 명나라에서 서양인 선교사를 여럿 봤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귀족이었다고 했다. 지체 높은 귀족이 뭐가 아쉬워서 속세를 등졌단 말인가. 그리고 먼 동방까지 와서 고생을 한단 말인가. 조선에서는 불승은 천민의 신분이며 양반이 종교에 귀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하긴 동양인들에게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겠지. 일본에 오래 체류하면서 나름 동양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을 터득한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승업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다. 나와 부치는 넓은 세상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세계 일주를 단행한 것이네. 그런데 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진귀한 일들로 가득하더군. 자부심 가득한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얼굴에서 왜 서양이 동양을 앞서고 있으며 무슨 근거로 지식은 재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세계를 일주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본 것, 겪었던 일들을 승업에게 말해주었다. 부친을 통해서 일본과 명, 멀리 샴과 점성을 알던 승업은 다른 사람들보다 넓은 세상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괄호 열고 샴, 태국, 점성, 베트남, 괄호 닫고. 이걸 주겠네. 당신은 한문을 잘 알 테니 틈나는 대로 읽어보게. 이탈리아에 있을 때 잘 알고 지내던 선교사를 여기서 만났는데 명나라에서 선교하면서 쓰는 책이라며 주더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이리로 와서 한문도 제법 익힌 모양이더군. 읽어보면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될 걸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승업에게 책을 건넸다. 새로운 세상이라. 승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을 펼쳐두는데 누가 왔는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 돌아가려고 문으로 향하던 승업은 밖에서 들어오던 사람이 거세게 문을 밀고 들어서는 바람에 그만 문에 부딪히고 말았다. 선교사 복색의 서양인은 미안해하며 얼른 승업을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승업은 별일 아닌데 미안해하는 상대방에게 서툰 중국말로 신경 쓰지 말 것을 이루고는 방을 나섰다. 방으로 돌아오자 담대인 서재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담대인은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했지만 해문 위에서 놔준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명나라 땅은 넓고 조선까지는 멀다. 그리고 명조정의 보증이 없으면 조선에 입국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노 카를레티 공의 병이 차츰 차도를 보이고 있다니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조바심이 나니 자꾸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승업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누우려다 아까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에게서 받은 책이 생각나 펼쳐들었다. 겉장에 천주 시르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교와 관련된 책 같은데 무슨 내용일까? 승업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장을 넘겼다. 남경의 5월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만발한 꽃들과 상큼한 봄의 향기, 그리고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새들. 담대인의 저택에도 백화가 만발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수목을 오르내리며 쉬지 않고 제잘거렸다. 승업은 2달째 해문 위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일 줄이야. 어떻게 보면 사스마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았다. 담대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럴 경우 무소식이 비소식일 것이다.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승업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노 카를레티 공의 병이 호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도 일었다. 그러면 안 되지. 승업은 스스로 타일렀다. 카를레티 부자 역시 승업에게는 은인이다.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하루가 지루한 것일까?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 밑으로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즐겁게 봄날을 노래하고 있지만 승업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새삼 그런 생각도 들었다. 승업은 답답한 심정을 달랠 겸 해서 붓을 들어 한자로 글씨를 썼다. 감시화 천루 한별 조경심 두보의 시로군. 어느 틈에 담대인이 뒤에 와 있었다. 점잖게 기른 수염에 포를 입은 모습에서 학자의 기품이 느껴졌다. 시절을 느껴서 꽃을 보고도 눈물이 나오고 헤어져 있음을 한해서 새의 울음소리에도 놀란 마음을 진정치 못하는구나. 자네 마음을 그대로 담은 시로군. 울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네. 담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나약해지려는 승업을 꾸짖고 있었다. 승업은 마치 불장난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담대인이 그토록 마음을 써주는데 그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담대인은 너무 조급해하지도 또 공연히 미안해하지도 말라며 붓을 들어서 한자로 썼다. 천생아재 필용유 불의망자비 박인유 실의. 승업이 두보의 춘망을 인용해 답답한 심사를 토로하자 담대인은 이백의 장진주와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차례로 인용해서 하늘이 나의 재주를 만들 때는 반드시 쓰일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니 경솔하게 비관해서 시리에 빠지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된다며 약해지려는 승업을 격려했다. 함께 가세.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누굴까? 승업은 궁금했지만 따로 묻지 않고 담대인의 뒤를 따랐다. 아무튼 해문 위에서 온 사람 같지는 않았다. 서양의 야소회사인데 자네를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 문에서 부딪혔다고 하던데. 괄호 열고 야소회사 예수의 선교사 괄호 닫고. 그 사람이구나. 승업은 한 달쯤 전에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방에서 나오다 부딪혔던 붉은 머리의 서양인이 떠올랐다. 그런데 왜 나를 만나자는 것일까? 누군지 알고 나니 더욱 궁금해졌다. 대인께서는 기리시단입니까? 승업은 일본에서 봤던 남반지와 발렌텐을 떠올리며 물었는데 담대인은 대답이 없었다. 괄호 열고 남반지, 성당, 발렌텐, 선교사, 괄호 닫고. 담대인은 지금 승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탁덕, 신부는 아니고 수사인데 남경 공소 신부가 없는 성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이라며 자신과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것이라고 했다. 미소를 지으며 승업을 맞은 스테파노 수사는 붓을 들더니 서툰 한문을 적어 내려갔다. 당신에 대해서는 담대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다. 승업에 대해서 담대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스테파노 수사는 친근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천주 시르를 읽었는가? 보는 중이다. 승업은 필담을 시작했다. 느낌이 어떤가? 승업은 선뜻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호기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었다. 승업이 머뭇거리자 담대인이 대신 나섰다. 스테파노 수사는 지금 천주교 서적을 한문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네. 그런데 한문에 서툴다 보니 누가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자네를 추천했네. 스테파노 수사와 함께 지내면 무료함도 달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상도 익힐 수 있을 것 같기에.
싫다고 할 이유가 없기에 승업은 즉각 수락했다. 승업이 좋다고 하자 스테파노 수사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능숙한 중국말로 담대인에게 뭐라 했는데 붉은 머리에 유달리 큰 콧등이 인상적이었다. 승업이 스테파노 수사를 도와 신도들에게 보내는 서찰과 문답서를 정리하고 스테파노 수사가 1차로 번역해 놓은 교리서를 수정하는 동안에 계절은 가을로 바뀌었다. 승업은 문답서와 교리서를 번역하면서 점차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게 되었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도 틈틈이 들렀는데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와 스테파노 수사는 이탈리아 말로, 승업과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일본 말로, 또 승업과 스테파노 수사는 필담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면서 어떤 때는 밤을 새우며 어울렸던 적도 있었다. 승업은 두 사람의 이탈리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넓은 세상과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세와 삶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분명히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멀리 동방으로 와서 힘든 선교의 길을 걷고 있는 스테파노 수사나 세계를 일주하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축첩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테파노 수사는 일을 하다 지루하면 승업을 상대로 궁금한 것을 물어왔다. 유교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승업도 이런 식의 필담이 싫지 않았다.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한자 생각해가며 붓을 옮기는 스테파노 수사를 보면서 승업은 쓴웃음이 지어졌다. 아마도 스테파노 수사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말 대신에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스테파노 수사는 현지인을 상대할 때 천주교의 교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승업은 그것이 예수의 선교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승업이 즉각 붓을 들었다. 어째서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가? 서양에서도 오래전에는 부인을 여러 명 둔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퍼진 후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이슬람과 유교에서는 여전히 일부 다처를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혼인의 순결을 부정하는 행위며 본부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인간은 주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 스테파노 소사는 더듬거리면서 꽤 긴 문장을 완성했다. 스테파노 수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니다. 유교에서 인정하는 일부 다처제는 고대 서양과 이슬람의 그것과는 다르다. 고대 서양이나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을 공유하지만 유교의 일부 다처제에서 본초와 첩의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일부 일처 다첩제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그러니 혼인의 순결이라는 면에서는 스테파노 수사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평등하다는 스테파노 수사의 말은 승업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귀족이 장사를 하고 선교사가 되며 먼 이역으로 전교를 떠났을 것이다. 승업의 답변이 다소 억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는 성립한다고 인정했는지 스테파노 수사는 더 이상 그 문제를 따지려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형사 취수는 어떤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게 옳다고 보는가? 승업이 그것은 과거 북방 유목민들의 풍습일 뿐
유교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했지만 스테파노 수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동양에서 선교를 하려면 그들의 사상과 풍습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알고 있다. 하지만 유교에서 금하는 것은 근친혼이지 강제혼 자체는 아니지 않는가. 근친혼은 유럽에도 있었다. 그렇지만 강제혼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스테파노 수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따라 스테파노 수사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승업은 생각을 정리하고는 붓을 들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것은 유목민들이 수렵을 하던 시절에서 비롯된 풍속이다. 사냥과 악탈이 삶의 일부인 유목사회에서는 여인 혼자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일찍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것으로 강제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봐야 한다. 스테파노 수사가 서양의 발달한 문명과 열린 사회를 얘기할 때는 눈에 빛을 발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승업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서양이 옳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크게는 동양, 작게는 조선에는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스테파노 수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승업이 마음에 들었다. 아마 똑같은 얘기를 중국 학자들을 상대로 했다면 제 조상 제사도 지내지 않는 서양 오랑캐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를 냈을 것이다. 스테파노 수사는 무조건 서양을 배척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천주교를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의 도피처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경계하고 있었다. 사방에 널려있는 사이비 토속 신앙과 주님의 가르침이 같을 수는 없었다. 스테파노 수사는 진작부터 동방 선교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열린 마음으로 조리 있게 자신의 의견을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명나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적임자를 찾던 중에 뜻밖의 이곳에서 조선에서 온 청년을 만난 것이다. 스테파노 수사는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승업을 천주교로 인도하기로 결심했다. 정식으로 교리 공부를 해보지 않겠는가? 의외의 제안에 승업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서양의 지식과 학문에는 큰 호기심을 느끼고 있지만 신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천주 시르를 읽었으니 교리의 대강은 이해했을 것이라 믿네. 그리고 서양세계와 그들의 생각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라. 승업은 스테파노 수사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이해가 되었지만 실감이 나질 않았다. 그렇지만 대할수록 스테파노 수사에게 끌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호감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이었다. 교리서와 문답집을 펼쳐든 승업은 스테파노 수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이 아닌 마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승업은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승업은 교리 공부에 정진했고 늦게 시작했음에도 진작에 공부를 시작한 명나라 신도들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다. 동과 진 성을 쓰는 두 명나라 신도들과 함께 밤마다 마주 앉아 스테파노 수사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운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스테파노 수사는 승업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었다. 천주님은 누구신가? 천주님은 만신만덕을 갖춘 신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이신 천주님은 몇 위를 포함하고 계시는가? 하나이신 천주님은 삼위를 포함하고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삼위일체설은 천주교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스테파노 수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예를 들면서 사람의 머리로 주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설파했다. 부족한 부분은 필담으로 보충했다. 천주교회는 무엇인가? 천주교회는 천주교 신자의 단체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볼 수 있고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입니다. 승업은 스테파노 수사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 은총은 무엇인가? 은총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주님께 공으로 받은 초성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스테파노 수사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천주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설파했다. 이미 마음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승업은 집중을 하고 교리 해설에 귀를 기울였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교리 공부하는 곳에 가끔 들러서 승업이 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기도 했다.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지. 웬일인지 스테파노 수사는 평일보다 조금 일찍 수업을 끝냈다. 명나라 신도들이 돌아가자 스테파노 수사는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 승업을 쳐다보고는 앞장서서 담대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로 들어서자 담대인과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승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리 공부는 잘 돼가는가? 담대인이 예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담대인도 천주교 신자였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믿음의 기반이 많이 부족합니다. 승업은 솔직히 대답했다. 축하할 일이 있네. 이달 보름께 지금 경사에 머무르고 계시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이곳 응천부로 오시게 되었네. 스테파노 수사님은 그때 자네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군. 그만하면 교리 공부가 충분하다며. 담대인이 웃으며 말하자 스테파노 수사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차례로 축하의 말을 건넸다. 승업은 이렇게 빨리 세례를 받을 줄 몰랐기에 조금 얼떨떨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담대인이 정색을 하며 말을 이었다. 말 나온 김에 마저 말하겠네. 안토니오 카를레티 공이 병세가 호전되면서 귀국하겠다고 하네. 그래서 자네의 신상에 관해서 말인데. 담대인은 승업의 귀국을 위해 부지런히 손을 쓰고 있는 중이라며 성의 포종사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지만 포종사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북경의 예부에 품신을 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담대인은 카를레티 부자가 떠나도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손을 쓰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카를레티 부자가 떠난다는 말에 승업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담대인이 이렇게까지 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울컥했다. 그런데 스테파노 수사도 머지않아 여기를 떠나게 되었다네. 선교의 본부에서 선교지를 옮기라고 했다는군. 스테파노 수사도 남경을 떠난단 말인가. 승업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와 스테파노 수사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머지않아 헤어지게 된 것이다. 담대인이 뒤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카를레티 부자가 떠나고 나면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나는 언제쯤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승업이 답답한 심정으로 짧은 한숨을 내쉬는데 스테파노 수사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겠나?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도 같은 생각이네만. 예? 승업은 깜짝 놀랐다. 예상 밖의 제안이었던 것이다. 같이 가면 어디까지 간단 말인가? 당장 입장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럼 조선으로 돌아가는 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나 스테파노 수사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하자 승업은 당황스러웠다. 보아하니 담대인과도 얘기가 된 것 같았다. 천천히 생각해보게. 당황하는 승업에게 스테파노 수사는 성급히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와 함께 서재를 나갔다. 따라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 너무 심려하지 말게. 둘만 남자 담대인이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승업을 안심시켰다. 카를레티 부자와 떨어지게 되면 혹시 대인에게 무슨... 승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일은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담대인이 염려 말라는 듯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긴 담대인은 부종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지. 송도라 아름다운 곳이지. 옛날 일이지만 나도 전에 가본 적이 있다네. 담대인이 송도에? 처음 듣는 말이다.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요즘도 송도에서 삶을 재배하고 있냐고 물었던 걸 기억하나? 젊은 시절에 삶을 사다 팔 요량으로 송도에 갔던 적이 있네. 그때는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라 미천이 모자라서 남에게 돈을 빌려서 조선으로 향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 간신히 몸만 살아서 조선에 당도했다네. 장사는커녕 돌아갈 길도 막막했지. 담대인은 눈을 감고 오래전 일을 회상했다. 그때 나는 자네 선친이 모시던 최부호를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조선돈 1000냥을 빌려달라고 했네. 내가 생각해도 솔직히 무모한 짓이었지. 그런데 뜻밖에도 최부호가 아무 말 없이 18수 결제기일이 150일 어음을 끊어주더군. 담보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내게 말이야. 담보도 없이 1000냥을 빌려주었다는 말에 승업은 깜짝 놀랐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놀라서 뭘 믿고 내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최부께서 그대의 눈빛이 담보다라고 말씀하시더군. 나는 그 돈으로 삶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큰 돈을 남겼네. 그래서 장사 기반을 마련했고 최부호에게 빌렸던 돈도 갚았지. 담대인은 20여 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송상훈이기도 한 신의를 뼈저리게 느꼈노라고 했다. 담대인은 그때의 보은으로 승업을 돕는 것이니 너무 미안해할 것 없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승업은 담대인이 왜 이토록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간 송상들이 어떻게 신의를 쌓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담대인이 말을 이었다. 따라갈 것인지 남을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보게. 자네가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았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남으라고 했을 것이네만. 너무도 고마운 담대인이다. 승업은 합수국궁의 예를 취하고 서재를 물러나왔다. 승업의 유일한 희망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스테파노 수사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그리고 담대인이 그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승업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다. 승업은 담대인의 저택에 머물면서 넓은 세상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던 것이다.
오랜만에 남경을 찾은 마테오 리치 신부를 보러 온 신도들로 공소는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장백의에 영대를 걸친 마테오 리치 신부는 제대에 서서 미사를 접전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승업과 진, 동, 세 사람의 예비자들은 흰옷을 입고 제대 앞에 꿇어앉았다. 마테오 리치 신부가 돌아서서 신도들에게 축복을 했다. 도미누스 보비스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에쿰 스피리투 투오, 또한 사제와 함께. 신도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의 은총을 빌었다. 선교할 때는 현지의 말과 풍습을 최대한 존중하는 예수회지만 미사 집전에 쓰이는 기도문과 찬송만은 트렌트 공회에 의해서 정한 루브리카 방식에 따라 라틴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리스테 엑사우디노스, 그리스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형제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콤피테오르 데오 옴니포텐티, 전능하신 천주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승업은 신도들과 함께 고해송을 외우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미움들을 다 던져버렸다. 이제부터는 천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돕고 살기로 한 것이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큰 탓입니다. 승업은 오른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이제부터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데오, 하늘 높은 곳에는 주님께 영광. 땅에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 주 천주님. 신도들은 큰 소리로 대영광송을 따라했다. 강론에 이어서 마테오 리치 신부는 오늘 세례를 받는 유 안토니오, 동 니콜로, 그리고 진 바오로 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자고 했다. 담대인과 스테파노 수사,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신도들 틈에서 승업의 세례를 축하해 주었다. 마테오 리치 신부는 성배를 높이 들고 봉헌을 했고 신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를 바라보았다. 아구누스 다이,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봉헌을 마친 마테오 리치 신부는 성체를 모신 후에 신도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었다. 승업도 처음으로 주님을 몸 안에 모시게 되었다. 이것이 영성체라는 것인가? 승업은 뜨거운 그리고 거룩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승업은 함께 가자는 제안을 듣고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다. 부모님과 명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덤을 지키며 같이 살 것을 다짐했던 터였다. 그렇지만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영혼과 내세를 믿게 된 승업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마음은 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명희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테파노 수사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담대인이 손을 쓰고 있지만 귀국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넓은 세상,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준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그리고 무던히도 따르던 명희의 해맑은 미소가 차례로 떠오르면서 승업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명희는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에 천당에 가지는 못했겠지만 생전에 한 번도 남에게 죄가 될 일을 했던 적이 없었던 착한 사람들이니 고성소에서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부터는 안토니오라고 불리게 될 승업은 지난날을 통회하며 부모님과 명의의 원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안토니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물의 도시로 146페이지. 안토니오가 카를레티 부자와 스테파노 소사 그리고 다른 4명의 조선인 포로와 함께 인도의 구하를 향해 광동성 오문을 출발한 것이 1599년 10월이었다. 진작에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개척이 되어 마카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오문에는 포르투갈까지 가는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마카오를 출발한 배는 베트남에 들렀다가 다시 남양의 바다를 항해해서 말라카에 기착했다. 배는 동서 해상교역의 중계지인 말라카에서 상당 기간 정착했는데 안토니오 일행은 말라카에 있는 동안에 세인트폴 교회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안토니오는 처음 보는 열대지방의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열대기후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거리에 늘어선 야자수들, 산티아고 요새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바다는 새삼 세상이 넓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마카오의 몬테 요소도 마찬가지지만 산티아고 요새에 배치된 대포들은 전부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포르투갈이 후발주자인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해안 요새를 구축해 놓은 것이다. 안토니오는 늘어서 있는 해안포들을 보며 서양 나라들이 동양에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진작에 동양으로 진출했던 포르투갈은 힘을 많이 잃고 있었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동방기지를 구축한 네덜란드가 맹렬하게 동양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테파노 수사는 네덜란드도 신흥 잉글랜드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대체 서양,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큰 나라들일까? 카를레티 부자의 고국은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했다. 그리고 스테파노 수사는 베니스라는 도시국가라고 했는데 그곳은 물 위에 떠 있다고 했다. 세상에 그런 곳도 있단 말인가? 듣는 것, 보는 것마다 승업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말라카를 떠난 배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거쳐 인도로 향했다. 남경을 떠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계속되는 항해로 안토니오는 이질에 걸려 고생을 했는데 스테파노 수사의 극진한 간호로 다행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배는 항해를 계속해서 1599년이 다가갈 무렵에 인도의 서부 아라비아 해에 면한 항구 도시 고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슬픈 일을 맞게 되었다. 안토니오 카를레티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본래 여행을 좋아하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서둘러 귀국할 이유가 없어지자 고아에 머물면서 인도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서 안토니오도 고아에 체류하게 되었다. 스테파노 수사는 만도비 강가에 자리한 파나지 성당에서 선교를 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다. 파나지 성당은 동방선교의 선구자인 프란체스코 사비에르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먼 인도까지 오게 된 안토니오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를 따라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도 하고
스테파노 수사를 도와서 선교 일도 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틈나는 대로 스테파노 수사로부터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라틴어와 로마 시민법을 공부한 것은 물론이다. 스테파노 수사의 가문은 베니스에서 큰 상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파노 수사가 상인의 후손이란 사실에 안토니오는 한층 친밀감이 일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는 스테파노 수사는 신앙심 못지않게 학식도 풍부했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로마 시민법의 원리를 익히면서 안토니오는 서양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서 고아에 당도한 지 어언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24세의 청년으로 성장을 한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말은 물론 라틴어도 상당히 구사하게 되었다. 크고 작은 배들이 1602년 5월에 만도비 강을 부지런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늘 그렇듯 차분하고 한가로운 모습이다. 안토니오는 파나지 성당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를 따라 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오느라 스테파노 수사를 한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다. 평소에도 파나지 성당은 조용했지만 오늘따라 낯선 기분이 들 정도로 주변이 고요했다. 별 생각 없이 스테파노 수사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안토니오는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자 주춤했다. 손님이 온 것 같았다. 스테파노 수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안토니오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인데 안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누굴까? 짐작이 가질 않았지만 말하는 걸로 봐서 이탈리아 사람 같았다. 안토니오가 그냥 돌아가려 하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스테파노 수사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방으로 들어서자 수사복색의 손님이 일을 다 마쳤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 수사는 안토니오를 보고 누군지 알겠다는 듯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만 가보겠소, 스테파노 형제. 조심해 가시오, 그레고리 형제. 나는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겠소. 출발이라니? 스테파노 수사님이 어딜 가신단 말인가? 안토니오는 인사를 하면서 궁금증이 일었다. 오늘 공부는 쉬기로 하지. 나는 로마로 가야 할 것 같다. 로마라면 교황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토니오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마카오의 그레고리 형제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서신을 가지고 왔어. 명나라 조정에서 선교를 허락했다는 거야. 교황청에서 선교서와 교리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네. 일찍이 명나라에 도착한 마테오 리치 신부는 작년 1601년에 마침내 명나라 황제를 아련하게 되었다. 마테오 리치 신부로부터 고려 만국 전도, 세계지도와 자명정을 헌상받은 만력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마테오 리치 신부에게 관직을 내리고 선교도 허락했다. 동방선교 19년 만에 거둔 개가였다. 스테파노 수사가 안토니오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은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이제 그만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자네 문제를 상의했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노예들을 방면할 생각인데 자네가 원하면 피렌체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현지에 도착하면 자유민으로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테파노 수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는 걸 알아보겠노라는 말을 덧붙였다. 자신을 천주교의 세계로 인도해준 은인이며 서양 학문을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한 스테파노 수사의 배려에 안토니오는 코끝이 시큰거렸다.
내 솔직한 심정은 자네가 로마로 갔으면 하는 것이네. 사정이 급하게 돼서 나는 먼저 출발해야겠지만 자네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를 따라 피렌체로 간 후에 로마로 오는 것은 어떻겠나? 스테파노 수사가 안토니오에게 로마행을 권했다. 로마로 간다. 로마는 천주교의 본산인 교황청이 있는 곳이며 서양 문명의 본산이다. 안토니오는 가슴이 뛰었다. 그동안 상상의 세계에서만 접해왔던 서양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은인이며 스승인 스테파노 수사와 함께 지내게 된다. 그렇다면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일은 명나라를 떠날 때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 바 있다. 두려움 따위는 없다. 당당하게 대할 것이다. 안토니오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스테파노 수사를 바라보았다. 스테파노 수사가 로마로 출발하고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안토니오도 고아를 떠나게 되었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주변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조선 청년 안토니오는 1602년 6월 유럽을 향한 장도에 올랐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훨씬 컸지만 그래도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 나가사키 노예시장에서 함께 팔려서 여기까지 동행했던 조선인 4사람과 헤어지게 된 것이다. 12스쿠디라는 헐값에 노예로 팔려서 여기 고아까지 오게 된 4명의 조선인들은 먼 길을 떠나는 안토니오를 위해 행운을 빌어주었고 안토니오는 이 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그들의 손을 차례로 잡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남은 삶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안토니오 코레아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를 태운 배는 인도양을 항해해서 디오스코르디아 섬, 예멘의 소코트라 군도를 거쳐 향료의 곳 소말리아 과르다푸이에 도달했다. 마침내 아프리카에 당도한 것이다. 항해를 계속한 배는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남하했고 적도를 지나 남반부로 향했다. 넓은 세상을 접하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던 안토니오 코레아에게도 아프리카와 남반부는 보이는 것 모두 신기할 따름이었다. 배는 곳곳에 차례로 기착을 하면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었으며 또 내리기도 하면서 희망봉을 돌았고 다시 적도를 지나 북상했다. 이제 나이지리아 노예 해안과 베닝의 황금 해안과 가나의 상하 해안 그리고 리베리아의 후추 해안을 거치면 목적지인 포르투갈 리스본에 당도하게 된다. 항해가 길어지면서 안토니오는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머지않아 유럽에 도착한다는 기대로 어려움을 버텨나갔다. 하지만 순조로운 항해는 거기까지였다. 북상을 하던 배는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 섬을 지날 무렵에 해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해적들은 해안과 무인도 곳곳에 근거지를 마련하고서 동서를 오가는 교역선을 기습해서 물자를 탈취하고 사람을 잡아다 인질로 삼고 있었다. 쫓는 해적선과 쫓기는 교역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교역선도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화학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말로만 듣던 해적을 만난 것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커다란 동경심을 가지고 서양으로 향했던 안토니오는 뜻밖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쾅! 요란한 굉음과 함께 배가 휘청거렸다. 해적의 포탄에 맞은 것이다. 피격을 당한 배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해적선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이대로 해적에게 포로가 되는 걸까? 선원은 물론 승객들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갑판으로 나온 안토니오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해적선을 보며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쾅.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으려는 걸까? 해적선에서 대포를 또 발사했다. 날아온 포탄은 배 옆구리를 강타했고 엄청난 충격이 밀려오면서 갑판 위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나뒹굴었다. 앗!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비명을 질렀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다 그만 바다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더 생각할 게 없었다. 안토니오는 바다로 뛰어들었고 겁에 질려서 허우적거리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목을 감아잡고서 배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쳤다. 그렇지만 옷을 입은 데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허둥대는 바람에 구조가 쉽지 않았다. 자칫 둘 다 빠져 죽을 판이었다. 그렇다고 해적에게 쫓기는 마당이어서 조각배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형편도 못 됐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너무 허무했다. 펑! 그때 다가오는 해적선 주위에 물기둥이 요란하게 솟아올랐다. 고개를 돌리니 저편에서 두 척의 무장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기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의 무장선단이 마침 인근을 지나다가 해적선을 보고 쫓아온 것이다. 해적선은 황급히 방향을 틀었고 조각배가 내려오면서 안토니오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구조되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안토니오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피렌체는 사이가 좋지 못했다. 종교는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 반목했고 해상교역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었다.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안토니오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를 리스본으로 보내주는 대신에 네덜란드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호의는 목숨을 구해주는 것까지였다. 안토니오는 인질 비슷한 신세가 되어 유럽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리고 송환 교섭이 예상 밖으로 오래 걸리면서 안토니오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네덜란드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송환은 자꾸 늦어졌지만 그렇다고 대우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먹고 지내는데 큰 불편은 없었고 행동도 자유로운 편이었다. 안토니오는 예상치 않았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여러 나라 말과 글을 익히고 독서를 통해서 서양의 정세와 역사, 풍습과 생각을 배워나갔다. 삶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던 안토니오에게 자유로우면서도 따로 할 일은 없었던 네덜란드에서의 경험과 그때의 독서는 나중에 안토니오가 베니스에서 자리를 잡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 이 무렵부터 안토니오는 성을 코레아로 바꿔 쓰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동양으로 진출해서 일본 나가사키에 상관을 설치하고 활발하게 교역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는 코레아를 아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해가 3번 바뀌고 송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와 안토니오 코레아는 피렌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숲이 무성한 독일의 슈바르츠발트를 지나고 하얀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를 넘으면서 안토니오는 비로소 유럽의 발을 디뎠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랜 여정을 거친 후에 안토니오는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고향이며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피렌체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여기 있네. 로마로 갈 텐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약속대로 안토니오에게 자유민 신분증을 건넸다. 이것만 있으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잘 가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빌겠네.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안토니오 코레아를 힘껏 껴안았다. 안토니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정이 들었던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와 이별을 하고
로마로 향했다. 로마는 서양 문명의 발생지며 교황청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스테파노 수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안토니오는 부푼 꿈을 안고 부지런히 남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어서 오게 안토니오. 먼 길에 고생이 많았겠네. 로마에 당도한 안토니오는 교황청을 찾았고 스테파노 수사의 환대를 받았다. 마침내 긴 여정이 끝난 것이다. 로마의 예수의 본부인 일 예수교회에 머물게 된 안토니오는 교황청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동방선교 일을 맡은 스테파노 수사를 도왔다.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는 안토니오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베드로 대성전은 1506년에 브라만테가 처음으로 설계를 했고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다시 설계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아직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티칸 언덕에 세워지고 있는 건물의 웅장함은 전 세계 가톨릭의 총본산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그렇지만 낮에는 스테파노 수사를 돕고 밤에는 스테파노 수사에게 라틴어를 배우며 지내던 안토니오의 로마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스테파노 수사는 안토니오가 안내해온 수사를 보더니 벌떡 일어서며 몹시 반가워했다. 어서 오게 미카엘 형제. 이게 얼마만인가. 10년이 다 된 것 같군. 건강한 것 같아 다행이네, 스테파노 형제. 두 수사는 손을 덥석 잡았다. 안토니오는 스테파노 수사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았다. 그런데 스테파노 수사는 조용한 성격인데 비해서 미카엘 수사는 적극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스테파노 형제, 이제 와서 다시 카타이로 가는 것은 무리 아닐까? 웬만하면 미카엘 수사가 스테파노 수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테파노 수사님이 다시 명나라로 간다고? 방을 나오려던 안토니오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안토니오도 이리 와서 앉지. 스테파노 수사가 안토니오를 불렀다. 스테파노 수사는 안토니오를 묵묵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시라도 빨리 카타이로 선교사를 보내야겠는데 알다시피 발레리니 주교님이나 루지에리 신부님 모두 병환이 깊어서 먼 길을 떠날 처지가 못 되시네. 그렇다고 달리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다시 카타이로 가기로 했네. 마테오 리치 신부님 혼자서 그 넓은 땅을 맡기에는 무리거든. 그간 로마 본부에서 동방선교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스테파노 수사는 파견 선교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다시 명나라로 가기로 한 것이다. 수사님, 안토니오는 걱정이 되었다. 스테파노 수사는 50세를 바라보는 나이다. 그리고 명나라는 먼 곳이다. 험한 여정과 힘든 선교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안토니오, 나는 진작에 동방선교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네. 그러니 내 걱정은 말게. 그보다는 따로 하고픈 얘기가 있네. 스테파노 수사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안토니오를 쳐다봤다. 안토니오는 아연 긴장이 되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베니스의 상인 가문 출신이네. 나도 한때는 상인이 되려고 했었지. 스테파노 수사는 이탈리아 북동부의 베니스 공화국 출신으로 가문은 대대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자신은 장사보다는 신학의 뜻이 있어서 수도자의 길을 택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왜 또 그 말을? 지금 베니스에는 나를 대신해서 가업을 물려받은 숙부가 무역 상사를 경영하고 계시네. 내가 소개장을 써줄 테니 미카엘 형제를 따라 베니스로 가게. 그래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게. 안토니오가 조선은 물론 일본과 명나라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개성상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스테파노 수사는 안토니오에게 자신과는 정반대로 신학 대신에 상업의 길을 권하기로 했다. 미카엘 형제도 베니스 출신으로 우리는 어렸을 적에 꽤나 어울려 다녔지. 미카엘 형제는 베니스 부근의 산 클레멘스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미카엘 형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매사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던 스테파노 수사가 평소와 달리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그것은 안토니오를 먼 서방 세계로 데리고 온 데 따른 책임감에 자신을 대신해서 가업을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미카엘 수사와는 진작에 얘기가 된 듯 미카엘 수사는 잔잔한 미소로 당황해하는 안토니오를 안심시켜 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먼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스테파노 수사를 만나서 신앙을 얻게 되었고 그를 도와서 열심히 동방선교 업무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을 서양으로 데려왔고 신앙의 세계로 인도한 사람이 베니스로 가서 상업에 종사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베니스 그리고 장사라. 안토니오는 가슴 깊은 곳에 내재해 있던 본능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뒤를 따랐다. 잘 생각했네. 넓은 세상, 새로운 세계에서 꿈을 활짝 펼치게. 이심전심일까? 스테파노 수사는 안토니오의 마음을 읽은 듯 대답도 하기 전에 웃는 얼굴로 격려를 했다. 안토니오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고 스테파노 수사의 세심한 보살핌에 가슴이 울컥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 보게 될지 모른다. 안토니오와 스테파노 수사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가슴속에 새기기라도 하듯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수사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어딜 가더라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베니스는 어떤 곳입니까?